지난 10일이었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에 힘쓴 정치인이기도 했는데요. 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희호 여사가 숙환으로 별세한 지 이제 사흘째가 됐습니다. 이 여사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메시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평화통일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 듣고 싶네요. 평화통일은 이제 이희호 여사가 평생을 같이 DJ와 함께하면서 예. 자신의 이제 신념화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DJ의 가장 중요한 유지고 또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DJ가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민주주의자로서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집권까지 하게 되는데 예. 결국은 남북 관계의 대립과 갈등, 또 군사적 위협, 또 전쟁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DJ라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결국 남북 관계의 화해와 협력 관계. 결국 그것은 이제 평화적 통일 관계 이런 두 축으로 가기 때문에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DJ와 함께 한평생을 같이 하면서 남편이자 또 대통령이자 우리 사회의 지도자였던 분의 유지를 계속해서 받들기자. 그래서 유언에 그것도 남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동교동 사절을 DJ 기념관으로 써달라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동교동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뭐 동교동계, 예. 사실상 동교동계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별 영향력은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네. 동교동이라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DJ가 과거에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탄압을 받으면서 저항을 했던 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교동에 다 모여서 예를 들면 그곳에 DJ가 80년 이후에는 감금당하고 또 10년도에는 또 그곳에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군사 권위주의 정권과 투쟁하고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서 네. 논의하고 또 힘을 내고 또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내고 80년대 이후에는 또 DJ가 거기서 이제 감금당하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신군부 정권한테. 그래도 그 동교동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꿈을 또 키우고 또 힘을 만들어내고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서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거점 지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의 사절을 바로 이제 그 DJ의 사저로 DJ 기념관으로 하자. 그 얘기는 네. 결국은 민주주의 DJ가 살았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념관을 하자.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전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를 두고 이제 뭐 아내인 건 당연한 것이고 보통 네. 이제 아내에게 동지란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그만큼 동지란 것이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도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생전에 나는 이희호의 남편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말을 할 정도로 어떤 사랑과 신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1983년도에 그 당시면 이제 DJ가 미국에 망명해 있을 때입니다. 예. 신군부 정권이라서. 그때 DJ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 도중에 만약에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연 예. 도중에. 실제로 1962년도에 이희호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1962년도라 그러면은 이제 박정희 군사 정권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이에요, 바로. 근데 DJ가 당시에 목포나 이쪽에서 떨어지다가 낙선했다가 네. 이 인제에서 당선이 됐는데 바로 그 며칠 뒤에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DJ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정치 활동이 완전 금지당하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것이죠. 어렵게 하여튼 국회에 당선됐는데 또 군사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예. 아무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돈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어져 버린. 그때 이희호 여사가 DJ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희호 여사는 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그리고 이제 대학 강단에서 떴던 네. 과연 저렇게 지적인 여자가 왜 그 힘들고 어려운 DJ하고 결혼을 하겠느냐 이러한 의심이 들 정도. 당시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희호 여사는 여성운동가였고 DJ의 큰 뜻을 이제 보고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DJ의 일생이라는 것은 결국 간단치 않았죠. 예. 우리 사회 민주화의 과정과 거의 동일한데요. 1973년도에 또 이 박정희를 통해서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고요. 또 80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이 사형 선고를 군사법정에서 받는단 말이죠.
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또 투옥과 또 강금, 고문 또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DJ가 의지할 것은 결국은 가장 최측근이었던 자신의 부인이자 또 정치적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였다는 거죠. DJ가 감옥에 있을 때는 이희호 여사가 거의 매일 편지를 썼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위안을 받고 그리고 뜻을 굽히지 않고 또 많은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논의와 토론 그리고 DJ의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이희호 여사의 역할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음 터놓고 다 얘기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DJ가 평생의 동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DJ가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의 굴절과 왜곡을 살아온 DJ는 이희호 여사도 마찬가지로 함께 한국 현대 정치사를 만들어온 인물이 아니겠느냐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함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격변의 현대사를 함께 보낸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여사를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저 점이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J가 이제 2009년도에 서거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효 여사는 이 DJ의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고 그 예. 뜻을 받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평화산타 이사장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DJ와 함께했던 정치하던 분들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효 여사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서 상의도 하고 네. 또 예를 들면 그 국립묘지에 찾아가서 또 항상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이효 여사가 단순하게 한 남자의 부인이 아니라 예. 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켰던 DJ의 부인으로서 또 민주화 동지로서 예. 이렇기 때문에 DJ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장에도 평화통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 화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를 하겠다. 네.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호 여사가 단순한 한 남편의 부인이 아니라 DJ라는 정치인의 동지로서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DJ가 서거 이후에도 그런 활동을 했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문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핀란드를 지금 국빈 방문 중에 있지요. 지금 3국 중에 두 번째 노르웨이를 방문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렇죠. 어쨌든 문 대통령도 어떤 그 여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좀 살아온 위인이었다 애도를 했는데요. 일단 이 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출국 직전에 문 대통령이 이 여사의 아들 김홍걸, 또 민화협 상임의장과 또 통화한 사실도 공개가 됐는데 문 대통령도 이 여사와 좀 사이가 각별하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호 여사가 지금 그 노환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호 여사의 건강이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도 걱정이 많이 됐을 것이고요. 예. 특히 그 아들인 김홍걸 현 민화협 상임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전에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효 여사와의 가교 역할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도 김홍걸 의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전화 통화도 했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선샤인 팔러시라는 대북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계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라든가 또 감정적 측면이라든가 배경적 측면 이런 네. 부분들은 결국은 이호 여사라든가 김홍걸 의장으로부터 많은 조언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헤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금 북유럽에 순방 중이지만 네. 이호 여사의 이 소천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귀국해서는 반드시 찾아뵙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효 여사의 장례는 이제 닷새간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5당 당대표가 모두 장례위 고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사회장으로 치러지고 5당 당대표 모두 장례위 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회장은 과거에 우리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대법원 사회장으로 추천했어요. 그것은 예. 국장과 국민장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저명한 인사를 이제 각급 대표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장례위원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들어와 예. 있고요.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장상천 이하여도 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장례위원회에 이제 5당 대표들이 다 고문으로 네. 들어갔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참 국회가 지금 파행이 있고요. 맨날 으르렁으르렁 싸우는데 이호 여사의 서거를 중심으로 해서 황교안 대표도 그날 당일날 어제 당일날 오전에 갔어요. 예.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이호 여사가 화합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5당 대표가 모여서 장례위원회 고문을 맡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오래간만에 했을 때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DJ가 생전에 집권했을 때 자기를 예. 암살하려고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기념관을 추진했고 그리고 지역화학과 왜냐하면 이제 그런 차별적 지역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걸 딛고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평화적 역사적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역화합과 동서화합 정책을 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DJ에 대한 평가는 그 당시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지금에 있어서는 DJ가 어떤 했던 그 뭐 중도 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네. 극단주의를 지향했던 정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야권에서도 현재 야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바로 당일날 온 것이고요. 5당의 대표들이 다 장례위원회 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요. 향후에 국회도 좀 같이 열리고 회담도 하고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사가 살아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써왔고 또 김 위원장과 인연이 좀 각별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조문단을 보낼까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일단은 조화랑 조전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조문단이 좀 올 거라고 예상하셔서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좀 꼭 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 DJ 서거했을 때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MB 정권인데 청와대를 예방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당시에 만났어요. 근데 지금 온다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북위로 순방 중이니까 대통령을 만나기는 좀 어렵겠지만 또 네. 이호 여사가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예. 북한에 가서 주문을 했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은 지금 이제 관원상제 우리 전통적인 관원상제 입장에 봤을 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 또 오늘 아침에 반가운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신설을 위원장이 신설을 받았죠. 받았다.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조문단이 좀 와서요. 남북 관계의 어떤 좀 개선을 통해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좀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북한도 좀 뭔가 좀 뭐 미국에서 확실한 뭐가 없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뭐 이 뭐 딜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만 나가지 말고 결국은 그 김정일 위원장과 DJ가 6.15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게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 해나가자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민족 통일 문제에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서 특히 DJ의 평생에 반려자 했던 영부인이었던 이호 여사의 어떤 소천 소식, 별세 소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 6.15 공동 정신을 다시 한번 또 며칠 뒤면 6.15입니다. 새긴다는 의미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차원으로 좀 전문단이 와서 네. 같이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우리 고위급 정치인들과 얘기도 하고요. 또 예. 계기로 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작년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어떤 이야기를 좀 하게 될지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뭐 예측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문 대통령이 내놓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특히 오슬로라는 곳은 노르웨이는 결국은 DJ가 과거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남북 관계 정책에 대한 진전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서 평화적인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적인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안을 우리가 냈죠. 지금 이제 북미 관계에서 가장 교착 상태를 보이는 부분들은 비핵화에 대한 실현과 과정,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합치가 안 되는 것인데요. 한국 측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우리 측 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good enough 딜이라고 해서요. 포괄적인 합의 그리고 단계적인 해결이라는 합의를 우리 대한민국 안을 내놓은 예.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 부분을 겨우 이번에 오늘 오슬로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좀 더 구체화시킬 거냐라는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교착돼 있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이것을 풀 수 있는
뭐 촉진자, 중매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한국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다가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대통령이 좀 더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르웨이에 가서 얘기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과연 한반도의 평화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달성되는 한반도의 평화가 국제 평화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문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유라시아 철도만 연결돼도요, 이 엄청난 국제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 교류, 사회적 교류, 정치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특히 북유럽의 노르웨이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특히 유럽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이 국제적 평화에 어떠한 진전을 가져오느냐, 아마 그런 메시지도 함께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가 좀 최근에 경색 국면이었는데 다시금 좀 풀릴 수 있을까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가운데 아까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오늘 이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뭐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낸 게 이번이 4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김영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과정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서를 통해서, 친서 외교를 통해서 결국은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러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북미 간의 핵 과정에 있어서는 핵을 제거하고 핵을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죠. 미국 측 입장도 분명히 나타났던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도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사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비핵화 해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합의, 그다음에 단계적 로드맵에 대한 합의, 이런 부분이 사전에 좀 실무적으로 이번에는 진행돼야 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